세상에 이런 사람을 믿었고 어떻게 함께 평생을 보낼 생각을 했는지 정말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남편과 함께 의지하여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과거를 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현실에 감사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모두 제 착각이었어요. 정말 한평생을 함께 살아온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릴 줄 정말 몰랐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차라리 가난하고 고생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은 생각까지 듭니다. 저는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요?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고작 돈이 생겼다고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셨나요? 함께 해온 모든 추억이 변색되어 과거로부터 오물이 묻어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렇게 느껴진다면, 정말이 나이까지 남편을 사랑했나 물으신다면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함께 고생해온 시간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전부 퇴색되어 버린 것 같은 기분을 받았고 제 모든 것이 부정당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저희 자식들도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기에 제가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길래 이렇게까지 배신감을 느끼냐 싶으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텐데 어딘가에서 한번 거리낌 없이 제 이야기를 경험 공유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저의 잘못된 점일 수도 있는 삶의 이야기까지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의 남편은 정말 마지막까지 뒤통수를 치려고 했던 참된 모습까지도 사실입니다. 처마에서 살아서 편안히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언제나 금전적인 여유가 있던 것도 아니라서 저희는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자 타임이었지만 결혼을 하자 서늘함이 느껴져서 어떻게든 두 손 모아 밥은 꼭 먹기로 했어요. 남들처럼 워킹맘처럼 직장 다니는 것도 원치 않았지만 학벌도 부탁하기 어렵고 소유물도 없어 막판의 노동에 힘들어하면서도 가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루 일당도 떼어 먹이지 않을까 하며 남들보다 몇 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80년대는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던 시기였으며 나름의 경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할 만큼 사람들이 바쁘게 노동력을 내세우며 일을 한격동의 시기였습니다. 현재 시대의 저희 부부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80년대는 노동력이 강점이었고 서울이 빠르게 변화하며 막노동을 필요로 했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은 막노동을 하면서 눈도장과 발도장을 찍었고 건설사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며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하나씩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남편이 아주 영리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흘러가는 것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저는 연애할 생각도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서로를 만나 결혼할 것을 미리 약속한 적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젊었던 여자가 눈이 맞아서 그 이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변함없는 사람이었고 직업도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그저 막 노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던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딸을 시집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부자는 아니셨지만 두 분 다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고정된 월급을 받으시고 계셨고 재테크에도 능통하셔서 돈을 잘 모아두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나러 가서 대화를 나눈 뒤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결혼을 강력히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은 정말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부부는 이 모든 반대에 맞서 싸우며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결혼 이야기가 특별하다거나 재미있는 것도 아닌데 결국에는 결정을 내리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가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쯤에서 그만두겠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돈을 가져와서는 저에게 모두 주었어요.
저는 그 일당에서 생활비를 조금 쓰고 저축해 나가는 동안 가게 생활을 이끌고 있었어요. 정말 돈이라는 것은 티끌 모아 태산이라 하더니도 그것은 우리 부부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나마 하나 다행인 것은 불같은 신혼을 보냈지만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즉시 생기지 않았고 조금 여유가 생긴 때에야 생명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푼돈을 모아가며 어떻게든 작가 살아나가며 남편과 함께였던 우리의 첫 보금자리나 마찬가지로 단칸방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며요. 남편은 꼭 하고 싶다는 사업 이야기를 나에게 꺼내었어요. 나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그 사업에 참여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건설 회사를 차리겠다는 대담한 계획은 아니었지만 관련 자료들이 충분히 많아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죠. 하지만 당신을 과도하게 고생시키는 게 아닐까 걱정돼서 미안해요. 갑자기 사업 이야기가 나와서 마음이 불안했어요.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도 어렵고 정말 사업을 해서 우리 부부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괜히 빚만 더 늘어날까봐 많이 걱정돼요. 요즘에는 다리도 찢고 도로도 만들고 아파트도 많이 지어지는데 이젠 식견도 넓어진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마할 정도로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었다. 이번에 아파트 현장에 들어가면서 거기 있는 관계자들에게 들었는데 해외에서 아주 저렴하게 시멘트를 수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 나는 그 사업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데 외국인들과 어떻게 의사소통하여 시멘트를 수입해올지 고민된다. 나는 무작정 행동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충실하며 돈을 모아놓고 싶지만 현재의 생활 상황이 이미 어려운데 그 사업을 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어떻게 갚아나갈지 걱정되고 아직 시작조차 해보지 않았는데 이미 실패할까봐 두렵다. 나는 막노동을 하면서 건설업자들을 몇몇 만나야겠지만 지금이 딱 그 시기일 것이다. 말야, 건물이라는 것은 한 번 지어지면 10년, 20년이 흐른 후에 다시 부수고 새롭게 짓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새로 지을 때 시멘트를 사용해서 돈을 벌어야 해. 이거야말로 어디서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건축 재료를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지 나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파악했어. 이 말이지 듣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물론 당신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니 나는 어떻게 더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확신이 강하다면 시작을 하는 게 좋아. 나는 당신이 결코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줄 거야.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게 해줄 거야. 결코 더 궁핍하게 살게 하지는 않을 거야. 문제는 물건을 살 때에는 투자금이 필요한데 말야. 그 돈을 어디서 구해서 가져와야 하는지. 아이가 그런 건 좀 걱정스러워지기도 해 말야. 초기 투자 비용이라고 내가 돈을 들고 있어야 물건을 가져와서 다시 팔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제가 당신이 벌어온 돈을 모으고 모은 것이 있어요. 반자를 벗어나고 싶어서 모아둔 돈인데 혹시 이 돈으로 투자금을 써도 충분할까요? 여기 통장 받아요. 생각보다 더 돈을 못 모았네. 이런 약간의 돈으로는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지. 아무래도 건설회사에 들어가야 할 물량이 어마어마할 텐데 착수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주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집도 제대로 얻지 못한 실정에 그런 돈을 구하기 쉽지 않긴 아직. 당시에 월급이 20만 원에서 30만 원대였기 때문에 제가 아끼고 아껴서 모아둔 약간의 돈 10만 원을 가지고는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부족해.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지만 전혀 하지 못했던 수준이었어요. 그때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우리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무지하게 반대를 하셨었지만 제가 남편과 반자단칸 방에서도 어떻게든 함께 살아내는 모습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실제로 일을 하시는 내내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다는 점에서 후하게 저를 평가해 주셨어요. 게다가 우리 남편은 사실 부모님 모두가 사망하셨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댁에 불러가거나 시댁 일에 관여해야 하는 일이 전혀 없었죠. 남편이 어릴 적에 시부모님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집 살 일이 없었어요.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도 많이 고생해야 했던 일이 많았어요. 없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점차 마음을 열게 되셨지요.
우리 귀한 딸을 데리고 간 것이 심하지만 말이야. 아, 그래도 그동안 성실하게 일을 해왔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네. 내가 자네의 성실함에 투자를 하도록 하지? 그러니 이 돈을 허투루 쓰지 말고 자네가 정말 해보고 싶다던 사업을 하게나. 그러면서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 주셨어요. 으로 당시 물가를 환산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나 다름없었지요. 누구에게는 서너 개월치에 해당하는 월급이 있으니까요. 남편은 그 돈을 받아서는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고 정말 이리저리 뚫어놓았던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내고 있었어요. 정말 그러더군요. 당시에 남편은 해가 막 뜰 때 출근해서 해가 어두컴컴해지는 새벽에 돌아오곤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보내며 남편의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준비시켜 다음날 출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친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우리 부부에게도 봄이 찾아올 거라 믿고 의심치 않았고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며 지내왔어요. 당신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의 밝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우리 삶의 양다리를 펴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함께 힘내보자고 했어요. 당신이 기다리는 시간에 보상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당신이 나의 가족이 되어주신 것에 평생 감사하며 살 거예요. 남편은 말 그대로 사업을 축장해 나가는 모습이 점점 이어질 것입니다. 당시에는 우죽 순위에 있는 건설 회사들이 시멘트를 납품했고 뒤이어 갑자기 시작된 건물 건축 부흥으로 인해 부자들이 부족해지자 우리 남편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회사 제품을 먼저 사용하도록 로비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어요. 남편은 그 돈을 모두 챙겨가면서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하고 사업이 점점 커져갔어요. 건설업체를 만드는 것이 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주변 의견도 많았지만 남편은 그러한 위험 부담이 크고 어려운 것이라며 부자재를 수입해 판매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음에도 부자재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남편에게 어떻게든 뒷받침을 해주어 납품을 받으려고 애를 쓰게 되었어요. 물건이 부족했던 시기에 가격이 비쌀지라도 잘 팔렸고 남편은 그동안의 노력을 토대로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자로 시작한 우리 신혼집은 결혼 5년 만에 강남의 단단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고 신사동에 빌딩도 하나 세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자식들까지도 부유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며 성장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남편은 사업을 유지하는 데 힘쓰느라 건물 관리에 소홀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사동 건물 관리에 힘을 쏟아야 했죠. 저희 부부는 날마다 벌어들인 돈으로 조용히 살았던 노동자 삶에서 이렇게 함께 성공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건물주가 되어 새 옷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누가 꿈속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겠지요. 가게들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를 건물주 부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건물 청소부로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건물에 대한 애정을 쏟아왔고 나는 직접 손수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가 40대에 이르기까지 남편은 던지고 먹을 수 있게 축적할 만큼의 부를 쌓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건물 시세가 엄청 오르며 주변 환경도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도 증가하였고 우리 부부 통장에는 매달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를 아낌없이 주었고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크레서 큐어 PK 작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길 바랐기 때문에 강남 엄마들 반열에 올라 아이들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고액가에도 시켜보고 학원들도 보내면서 교육열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정말 말로는 우리의 인생에 황금기가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고생했다. 정말로 참 값진 인생이다 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주며 살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현재의 부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변하기 시작했죠. 행복하게 여유있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과거를 잊지 말자 했음에도 남편은 돈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없이 살았던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부터 강남에 살았던 사람처럼 태생이 사장님이었더랬죠.
요즘 들어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만 사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신은 이미 발로 일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젊은 영업사원들에게 맡기고 조금은 휴식을 취해야 해요. 언제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서 할 생각이신가요?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유가 생겼으니 조금은 쉬면서 놀러 다녀도 돼요. 사장이 손을 놓고 있어도 괜찮을 거예요. 저는 현재 내 삶을 충분히 즐기고 있어요. 돈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신사동에 있는 큰 건물은 아니고 새 몇천만 원씩 꽂히는 곳도 아니에요. 그런 건물 시세는 뭐라고 나오나요? 나는 내 삶에 대해 잘 알아요. 당신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한자리에서 어떻게든 살 수 있게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아, 판검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조건 법대 또는 의대를 보내야 하니까 과외 같은 것들을 더 열심히 시키세요. 아이들에게 건강하게만 자라면 된다는 거였는데 너무 공부에만 집중시키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세요. 어린이들이 알아서 잘할 테니까 집에 와서 잔소리하지 말고 잘했어 라고 말해주세요. 아빠 얼굴을 보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니 주말에도 시간을 내어 놀아주세요. 애들이랑 놀아주는 말을 해주시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알면서도 그런 일들을 다 처리하고 바깥 일에 신경 쓰면서 살 테니까요. 이번에 먼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건물 월세를 낼 돈이 있는 통장을 보여줬어요.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지.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분들과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지난번에도 고모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지만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친척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릴 적 당신이 부모님을 잃은 뒤에 도와줬던 분들이에요. 서로 도와주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게 별고야가 아니에요.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 하고 나중에 그 도움이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또한 내 돈으로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잔소리하다. 난 처가에 망하고 있지도 않고 돈이 필요하면 은행보다 더 좋은 대출 조건을 제공해 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급한 때면 더불어 반찬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돌보시는 정말 고마운 일인데 돈만 받아가고 연락을 끊은 당신의 친척들과 비교해서 말이에요. 아예 다른 문제예요. 자꾸 돈을 빌려준다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친척들이 한 푼이라도 챙겨보려고 연락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내 맘에 비어진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친척들이 자꾸 섞여든다는 건 인격적으로 모욕이에요. 뭐야, 당신 집안 사람들은 모두 대학을 나오고 공무원이며 하고 있는데 인성이 없다고 말이야? 우리 친척들은 다 상류 가문이니까 뒤통수를 치르고 있는 거야? 안 되잖아. 말이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비약하고 그러나요? 신세를 지었던 친척 집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 그게 웃긴 거죠. 당신 어릴 때 밥 먹는 것을 좋아하게 했다고 서로에게 가득 찬 채로 말을 해놓고 뭐가 좋다고 돈을 찾아올 거라고 은혜를 갚으라고 했다고요. 갚을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어린이의 눈치밥이나 먹여놓고 당신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살았는데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면서 왜 돈을 빌려주냐고요? 이것도 말이 좋아 빌려주는 거지 강탈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됐지? 그렇게 무시하고 눈치밥 먹였던 조카가 부자가 되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쭈글쭈글하게 빌어야 하는데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지? 이를 갈면서 살았어 인간들이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려고 보리밥에 김치만 먹으면서 맹세했을 때 그들의 속을 얼마나 헛되이 하는지. 그렇게 무시당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장이 되어 돈방석에 앉았을 때 나는 그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존재로 여겨졌지만 그것을 무시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돈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헤집어낼 수 있겠나요? 그들은 돈을 빌려주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인데 당신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상관없을 거예요. 당신이 그냥 호구짓을 하는 것을 왜 모르시나요?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수하는 행동이거든요.
그 이웃은 조용히 해주기로 했으니까. 예전에는 내가 아는 일에 삐걱거리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만 늘어나는지는 집안 모서리로 소매질하지 않겠어요. 조용한 날이 없어서 남편은 혀를 물면서 제 이야기를 들려고 하지 않았고, 그러자 그럴수록 저는 남편에 대한 실망이 커지기만 했어요. 아이들은 날마다 성장하고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우리 남편은 아이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학교에서 받아오는 성적만을 중요시했어요. 아이들이 해보고 싶은 일이 각자 있었지만 항상 성적에만 집중하여 1등이 아니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세상이라며 무조건 1등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죠. 판사, 검사, 의사가 아니면 소용이 없는 일기라며 오로지 잔소리만 한다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봐도 어떻게 아이들이 부모를 존중하거나 정을 품을 수 있겠어요? 아이들은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했고요. 남편은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고도 안 했다. 아이들이 저를 생각해 굴지 않는다고 잡았고요. 도대체 저희 집에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가고 있길래 아이들이 지갑을 보고도 돈을 구지 않는 날이 한 번도 없어요? 당신은 일부러 아이들한테 지혜비를 무시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야? 우리 아이들은 성격에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집 구석에 들어와서 뭘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자녀 교육 하나도 제대로 안 시키고 뭘 했어요? 당신이 아이들에게 먼저 부드럽게 다가가면 되잖아요. 아이들 얼굴을 보면서 성적 이야기를 하거나 학원을 더 늘려라 하는 것만으로는 아이들뿐 아니라 저도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겠네요. 아유, 그럼 제가 너무 과한 말을 했나 봅니다. 아이들 탓으로 돌리면 안 되죠. 당신이 더 어른이에요. 내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저러다가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아무튼 이 집 구석에서 숨을 쉬기가 싫어해요. 결국 남편과의 대화가 되지 않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니까 아무래도 아는 사람도 그만큼 많지 않을 거예요. 같은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나마 거래처일 뿐이에요. 그가 점점 남편 주변에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만 늘어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펑펑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중에는 남편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 부자들도 많았는데 없이 살았던 것이 본인의 치사 생각을 하는 건지 뭔지 남편은 돈을 더 과시했고 남편은 본인이 돈 계산을 하는 데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모두 다 하면서 어깨에 뽕이 올라온다든지 그들에게 일부러 더 건드리며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며 팍팍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자지간에 있는 말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진정한 부자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왔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자기 자신의 존엄과 유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남편을 나무랐어요. 신사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가치가 50억 정도 되었으니까 한두 번 만나서 밥값으로 몇백만 원을 썼다 할지라도 티가 안 나긴 했지만 그런 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사무실은 우리가 40중후반에 들어설 때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었어요. 정말 신께서 도와주신 것 같았어요. IMF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 둘 도산을 할 때 우리 남편의 회사만큼 잘 유지해 온 것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대기업에서도 자급자족을 시작하고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자재가 줄어들게 되었고 경제 상황이 이상하게 변하면서 남편의 사업은 빚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빚을 지거나 경영난에 시달리진 않았지만 수익이 줄어들었죠. 어느 날 황당하게도 남편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혀 저와 상의하지 않고 회사를 처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황당함을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평생 함께 살아온 아내가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요. 회사를 처분한 이후부터는 가지고 있던 돈을 까먹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식들이 점점 커지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의 노후 대비 비용도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돈이 나가야 할 일은 태산 같은데 들어오는 돈은 적어져서 씀씀이를 줄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하루 일당으로 돈을 모았는데 예전과 같이 큰 돈을 마구 쓰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중에서도 제일 먼저 끊어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사치 부리는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노후 비용을 먼저 줄이기로 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여태까지 들인 돈이면 사위로서 해야 할 정도는 다 한 거 아니야. 몇 년간 용돈을 줬었는데 우리가 이젠 나이를 먹은 만큼 먹었습니다. 말이야,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도 내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고 사시라고 하는 것이 낫겠지요. 연금도 꾸준히 받아야 할 텐데요. 저희 부모님께 매달 2,300만 원의 용돈을 드렸다면 그러기 전에 제가 말을 안 했겠죠. 그동안 한 달에 30만 원밖에 드리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재산이 있어서 할 일은 다 했다고 말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서운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그동안 받은 양을 생각하면 그 돈으로 때려 맞출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친구들에게 밥 한 번 사주면 몇백만 원을 카드로 쓴다면서 가족들은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며 황당했죠. 고급 일식점을 차려서 금액을 크게 쓰는데 가족은 소홀히 다뤄주지도 않는 게 참 비싼 고깃집에 가면 밥을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거야. 30만 원을 써서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남편은 30만 원을 쓰는 것을 절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초기에 투자 비용을 지원해 준 것도 다 있고 예전에 결혼을 열렬히 반대한 부모님께서도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때 우리 부모님께서 남편을 향해 매서운 말을 했었죠. 어디서 무신예인 사나의 딸을 보느냐? 내가 너 같은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낼 줄 알아? 너 같은 녀석이랑 나의 딸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냥 혼자 살면서 어떻게 자식을 키울 거야 하며 결혼을 반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발언이 충분히 이해가 갔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잘 살게 된 것도 사실은 친정 부모님이 사업 자금을 도와주셔서 그런 건데 은혜도 모르는 거라 생각했죠. 더 황당한 건 말이죠.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친구들이랑 취미 활동을 한다고 해서 골프를 치러 다닐 때 데리고 다니던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희 부부의 나이가 50대였는데 여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용돈도 주고 같이 골프를 치고 골프가 끝나면 같이 뒤풀이까지 가서 술을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제대로 뭐를 하는 여자들인지 정말 소위 말하는 접대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여자들인 거예요. 저한테는 생활비를 주는 것도 아까워하고 늘 돈을 아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던 사람이 그런 여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생활비까지 맘먹고 용돈까지 주어 놓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자들로 인해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께서 심지어 용돈도 끊으시고 그런 여자들에게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주며 골프를 쳐가거나 노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를 바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당신의 휴대폰을 보던 중 발견한 사실인데 어떻게 그런 어린 여자들과 돈을 주고 노는 것이 가능한가요? 당신, 이것이 바람을 피우는 것과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나요? 나와 우리 자식들을 버린 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실망했고 당신을 다신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나 신경 써왔는데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다니 너는 부모님께서 용돈을 끊으시고 그런 짓을 하며 편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 곁편에서는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훔쳐본 게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은 못하고 막말을 하네. 내가 그 여자들이랑 뭘 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래 손을 잡았어. 뭐 다른 스킨십을 했어? 어쨌든 그저 같이 골프 좀 치고 술 좀 마셨다고 하면 이걸 바람이라고 말하는 거야? 당신 일보증이라고 생긴 거야? 뭐야, 내 휴대폰을 왜 보고 난리야? 자식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 우리 애들 나이랑 비슷한 여자들이랑 그런 짓을 한다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여자들이랑 골프 치고 다니고 술 먹고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은 할 수 있어? 떳떳하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한테 을보증이라고 정말 어이가 없어. 취미가 맞아서 친구하기로 한 건데 친구 사이에서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외국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이름을 불러주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당신은 정말 우울한 개구리 같아요. 생각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런 부정한 생각을 하는 당신이 창피해요. 우리 친구들을 비롯해 모두가 그냥 취미를 공유하는 것뿐이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부정한 관계는 아니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런 오해를 풀 수 없을까요? 저는 정말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오해는 정말 불편해요. 말도 안 되는 일에 화를 내면서 이를 키우다가 내 안에서 눈물이 나와버린 거죠. 내가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내 자식들에게도 부끄럽고 주변 사람들에겐 아예 말을 못할 만큼 자책스러워요. 그 이야기에는 50대 후반의 남자가 30대 여성들과 함께 노는 모습이 부끄러워서 아무도에게 말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참아야 했고 더 이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노는 남편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줄여가는 생활비를 극복하려 애쓰면서 살아가야 했죠. 생활비가 많이 부족해지자 남편은 자녀들의 공부를 소홀히 해서 화를 내곤 했습니다. 이때마다 나는 분노에 가득 차 죽을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내게 할 일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와중에도 건물 관리를 성실하게 이어나갔죠. 매번 신사동에 청소를 하러 다니며 세입자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상가들도 문을 닫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에 세입을 해 있던 사람들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이르렀고 그나마 월세를 받아서 생활을 했던 저희 가족들에게는 빨간 불이 터지게 되었어요. 아, 길거리에 사람만 없는데 가게 손님들이 들어오겠어요. 자영업자들이 전부 버리기 시작해 없어지는 수준까지 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장사를 그만두면서 건물에는 공실이 늘어나고 월세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죠. 아무래도 저희 부부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꼬박꼬박 나오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세금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편은 저에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도대체 그동안 내가 준 생활비가 얼마나 됐는지. 세금을 내지 못하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야? 뭐 하든 돈이 이것밖에 없다니 말이 되나. 당신 나 몰래 처가에 돈 퍼주고 그랬던 거요? 아니야, 그게 아닌 만큼 돈이 이렇게 부족할 수 있는 거냐고. 내가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어. 여자가 집에서 할 일이 뭐가 있는데 사치를 부리고 당신이 나한테 준 생활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느냐? 생활비도 쥐꼬리만큼 줘놓고서는 그런 소리를 하니 생각해봐. 그동안 아이들 교육비로 나간 돈이 얼마냐? 당신이 무조건 사자직업을 시켜야 한다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게 하고 한 달에 몇백씩이나 하는 고액과외를 시켰는데 사치를 부리는 건 누가 하는 거야? 그렇게 고액과외를 했는데도 아이들 성적이 왜 그 모양이란 말이야? 당신은 어디서 사기를 당하고 온 거 아니야? 촛불조차 없는 과외 선생님에게 돈만 퍼준 것 아니냐고. 그럴 바에야 과외는 대충 시키고 어디 돈을 훔쳐내어 사이를 만들었다도 하면서 돌아다닌 게 아니야. 당신의 옷장은요? 옷들과 가방들이 전부 명품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도 가지 않는데 어떻게 명품을 모으는지 의심스러워합니다. 제가 사치를 부리는 적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친구들에게 밥이나 술을 사면서 돈을 썼던 걸 생각해보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사치는 누가 했는지 제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친척들에게 빌린 돈을 되돌려야 한다거나 그와 같은 이유로 저에게 혹은 남편에게 심한 질책이나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정신을 더 이상 차리지 못하고 돈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어도 그 어린 여동생들과 골프를 즐겼던 것을 잘 기억합니다. 저희가 60세를 넘어선 지금 세금 낼 돈도 힘들다고 난리를 쳤지만 계속해서 골프를 즐기는 것이 제게는 어디서 그만한 힘이 나오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밖에 나가려는데 정말 더 이상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고 붙잡을 힘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황당하죠.
정말 그 여자들이랑 골프만 치겠어요. 그 여자들이 운영하는 술집에 가서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비싼 주류를 100만 원어치나 마신 채로 돌아오는데 저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무슨 얘기해야 할지 아무것도 입만 열었다 하면 돈 좀 그만 써라. 우리 집에 돈을 주라는 얘기뿐이라 더 이상 한 번뿐인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자. 젊을 때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가족들에게 이득을 봤으면 하죠. 나는 내가 할 일 다 한 거 아니야. 제발 소리 좀 그만하라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다 커서 시집 보내려는 이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 결혼을 시키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스스로 써서 어른이 되면 결혼할 때도 돈을 요구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키웠는데 그래서 자식들이 스스로 자립하며 결혼해야지 못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런지 그렇게 태연하게 다가오는데 나는 진짜 남편과 살아온 시간이 정말 너무나 허무해질 정도로 느껴져. 아이들도 다 컸겠다. 제 지원이 필요한 나이도 아닌데 내가 이 인간과 살면서 이렇게까지 마음이 상해서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우리 집에서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노안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됐다는 소식이었어. 남편이 주시하면서 병원비를 조금씩 보태드리고 병관하러 다니면서도 눈치를 봤는데 정말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그동안 힘들었던 건지 병세가 악화되어 얼마 후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들도 전부 서둘러 장례식장으로 와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전날 골프를 쳐 놀고 술을 마신 뒤 너무 피곤해서 첫날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둘째 날에 겨우 졸음을 꾹 참고 와서는 하품만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제 친정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행동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친정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하고 창피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는 더는 이런 삶을 못 살아요. 당신의 삶을. 가족들에게는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고 밖으로 나갈 때 내달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몰라요. 지금은 내 삶을 찾아야 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이혼합시다. 당신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뭐라고 이혼을 하겠냐?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할 건데요? 나는 당신이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더라도 도장을 찍어주고 싶지 않아요. 이혼 못 해주겠어요. 이혼하면 누가 좋을까요? 내 밥은 누가 차려주고 내 빨래는 누가 해주고 내 집 청소는 누가 할 건데요? 아, 당신인가요? 당신 자리에서 내가 주는 생활비를 아껴야지.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요? 내가 당신 집에서 살고 있는 입주 가정부인데 뭐야? 당신은 그동안 어린애들 만나서 돈을 썼고 술을 마셨다는데 모든 것이 바람 피우는 증거로 인정될 테니 맞죠? 그래요. 어디 한번 가보죠. 해보던가. 내가 잘 나가는 이혼 변호사에게 비싼 값 주고 여러 명이라도 앞세워서 이혼을 결코 못하게 만들 테니까. 아니, 이혼을 한다 해도 돈 한 푼 안 주고 이혼하겠으니까. 그런 줄 알아? 무조건 나도 바람쟁이라는 증거를 찾아오면 되지. 그게 뭐 어렵다고? 당신은 빈털터리로 쫓겨날 거야. 어떻게 그렇게 오만하게 말을 할 수 있어? 당신이 여자들에게 돈을 주고 술을 먹었다는 것만 해도 아주 큰 죄가 될 텐데. 사는 게 불쌍해 보여서 용돈 좀 주는 거 가지고 왜 그래? 내 딸 자식 같아서 그랬다 그래. 당신이 이렇게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어디 소송을 걸든 마음대로 해봐. 나는 말이야. 당신이 이겨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나에게 준 100만 원 그거 하나만큼은 고마워하니. 위자료로 100만 원을 줄게. 그 이후에 쌓은 돈들은 다 내가 얻은 업적이고 내 실력이니까 당신한테는 절대 못 낳아준다. 이 말이야. 그때의 가치의 100만 원이랑 지금의 100만 원이 같아. 당신이 정말 어떻게 한평생을 살아온 와이프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 수가 있냐고. 내가 그동안 당신 뒷바라지면서 참아온 수모가 얼만데 지금 나를 그렇게 하등하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하다 못해 입주가정부 취급까지 하고 내 인생을 다 망쳤는데
누가 바치라고 그랬어? 아, 당신도 결국 내 돈 보고 바친 거잖아. 그래서 여태 돈을 좋게 쓴 거야. 생활비를 두둑하게 주고. 그리고 그때 100만 원이나 지금 100만 원이나 돈이 100만 원이지. 당신이 나로부터 돈 한 푼도 뽑아갈 수 있을 것 같았지, 아이. 그 생각 일찌감치 접어야 해. 만약 이혼하겠다고 말한다면 말리진 않을게 대신 아주 빈털터리로 돈을 안 주고 쫓아낼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비싸고 좋은 강남 아파트에 사다가 돈 한 푼 없이 다시 반지하 단칸방으로 가게 되면 어떨 것 같아. 그런 모습을 맞이하게 될 당신이 궁금하기도 하네. 어떻게 그리 자신만만해서 말을 하는지. 당신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어.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니? 내가 죄를 지은 게 없고 부끄러울 짓을 한 게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걸까? 당신같이 늙어 빠진 할망고. 나도 더 이상은 데리고 살기 싫어. 그래 나도 오히려 이혼을 해준다고 하니 고맙기까지. 아,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시인하게 눈치 안 보고 즐길 수 있을 테니 말이야. 아, 말 나온 김에 지금. 당장 진배. 그렇다면 처가에 가든 뭐든. 나가서는 내 집을 사라고 하셨는데 나가라고 말하며 가방 하나를 제 발 앞에 던졌어요. 이런 생각에 더는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께서 혼자 계시는 친정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나이에 대모들 박는 기분이 듭니다. 친정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갈 곳이 없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무조건 재산을 분할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던 시간도 있으니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요청하면 받게 될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가는데 어머니가 손도 안 대고 안 하라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니까요. 무조건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의 변호사님은 제 생명의 은인과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꼼꼼하게 들어주시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수수료를 받으셨거나 꼼꼼하게 이혼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이혼할 때 남편에게 위자료 신청을 하고 재산 분할을 요청했더니 마음 놓고 있던 남편이 강남의 유명한 로펌의 3명의 변호사도 선임하여 단단히 준비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정말 더럽고 사악한 인간이 아닐까요? 자신의 행동으로 마누라에게 상처를 주었으면서 재산 한 푼 주기도 싫어하는 이러한 인간이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네요. 세월을 함께 보냈다는 것이 참 바보 같더군요. 그러나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남편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옮겨준다는 이혼 전의 처분 사실을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재산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으므로 전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신사 건물에 사는 강남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 2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신탁도 있고 집안에 금도 모아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금고 안에는 달러와 금이 들어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융자산과 함께 동결될 수 있으며 부동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차량과 물품 또한 전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더라도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제 명의로 가진 재산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 역시 한몫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3주라는 기간 동안 재산 가압류 및 가처분이 결정되었고 남편은 당황한 듯 보였어요. 저는 법정 앞에 서서 당당하게 변호사를 통해 제가 할 말을 다 토로했죠.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쌓아온 울분이 다른 사람들만 챙기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것 정도도 없이 돈을 빌려주고 회사를 처분한 것, 친정집에서 투자 비용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것을 갚지 않았다는 것 등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의 측 변호사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지 남편을 보면서 난감해하는 것 같았어요. 표정을 지었고 남편은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오는 말을 하더라고요. 참나, 돈까지 써가면서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을 하는데
당연히 치우고 모고 할 거 없이 다 꺼내서 입비 가려야 하는 게 아닌지. 게다가 남편의 신사동 건물의 관리를 제가 하고 있었다는 점, 돈 받지 않고 건물 청소까지 매일 했고, 세입자들 또한 제가 건물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집안일도 빠짐없이 제가 다 챙겼고,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뒷바라지한 거 함께 증식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단단하게 인정받게 되었어요.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법원에서도 재산 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남편보다 저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해요. 즉, 한마디로 남편의 재산의 반 이상을 제가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은 건물을 처분하고 재산을 분배해줘야 했어요. 신사동 건물에 살고 있는 집, 자동차, 현금 등의 모든 기여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남편은 그 건물을 통째로 저에게 넘겨줘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문제도 남편이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남편은 건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입이 전혀 없어졌기에 노후를 위해 집을 팔 돈으로 이용하여 해결을 해야 했어요. 신사동 건물이 저에게 넘어온 후 월세를 낮추고 세입자를 모집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활기가 다소 가라앉았지만 다시 거리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차오르게 되었고 손님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건물 월세도 밀리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건물 청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건물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재산 분할이 어떻게 내가 더 적을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당신들 수임료도 어마어마하게 처리받았는데 일천이 있어. 변호사를 3명이나 선임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나는 당신들한테 돈을 못 주고 일도 제대로 못 해놓고 무슨 수임료를 달라는 거야? 아, 못 주는 건 돈이 없어. 남편은 재판장을 나오면서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 실제로 정말 수임료를 주지 않았나 보는데요. 아들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 돈을 주지 않아서 변호사들에게 소송이 걸렸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강남 변호사들이 수임료가요? 양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작성했으니 났으니까 취직 후에 이러한 입장에서 부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키우시며 주신 은혜는 감사합니다만 제가 부양해도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시지만 모든 일상적인 부분은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어머니께 2배로 효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며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한국어 문법에 맞게 수정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쌓은 추억이 하나라도 있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매일 술만 마시다니 싸우며 다니느라 자식들을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제게 연락한 적이 없었던 한 2년 전부터 돈도 부족하고 외로워서 힘들어서 저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친척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아버지한테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만나주지도 않네요.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를 온통 무시했나 봐요. 아이들이라는 소중한 것이 모두 사라지고 아버지의 빈자리가 정말 커 보여. 다시 잘해볼 수 없을까요? 방황도 다 끌어내고 가정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면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연병을 끊지 말고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내 삶을 즐기려 합니다. 그렇게 말한 뒤로 전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도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을 왕창 다니시는데 상처가 많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잘 보살펴 드릴 생각입니다.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건물이라도 내 손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효도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가족의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을 당연시하지 않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가감없는 삶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60대에 이르러서는 체력이 전에 비해 부족할 겁니다만 제 인생을 끝까지 유익하게 보내고자 합니다. 제와 동갑인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하지 않은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